치솟는 물가에 탈탈 털려버린 지갑을 위해 할인 행사 중인 푸드 프랜차이즈 매장을 가려는 당신. 그 전에 할인 행사 안내문을 찾아본다. 당신이 유심히 봐야 하는 것 3가지는 가격, 합리적인 가격인지 확인하기. 할인율이 작고 소중하면 조금 섭섭하잖아요. 할인 품목, 아무리 싸도 품목이 부실하면 속상함. 내가 좋아하는 메뉴가 할인 품목에 있는지 확인해봅시다. 마지막으로 할인 제외 매장. 우리 집 앞 매장이 행사 제외 매장에 포함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괜히 헛걸음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하나, 둘, 셋. 행사 제외 매장이 이렇게나 많다니. 이건 최근 올라온 버거킹 할인 행사 안내문입니다. 행사 제외 매장은 총 65개인데요. 버거킹의 경우 잦은 제품 행사에 비해 행사 제외 매장이 많아 제외킹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올해 버거킹에서 진행한 행사 횟수와 행사별 제외 매장 개수를 정리해봤는데요. 사이드 메뉴나 기타 할인은 제외하고 버거 할인 행사만 총 31번으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할인 행사를 진행한 거죠. 행사 제외 매장은 제일 적었던 게 45개, 제일 많았던 건 90개였습니다. 버거킹 전국 매장 개수가 440개인데요. 많으면 전체 매장 중 20%가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물론 비단 버거킹만 이런 건 아닙니다. 지난 2018년 서브웨이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수도권 지역 매장 중 상당수를 제외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어요. 할인 행사에서 제외된 매장 중 수도권에 위치한 건 총 108곳이었습니다. 롯데리아도 3가지 버거를 5,000원으로 판매하는 이벤트 때 이렇게나 많은 매장이 행사에서 제외된 적도 있었죠. 이 사진에만 매장 이름 399개가 적혀 있습니다. 당시 롯데리아 매장 개수는 1,300개가 넘었고 전체 매장 중 약 25%가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매장 개수 차이는 있지만 프랜차이즈 행사 안내문에 꼭 붙어있는 일부 매장 제외. 왜 하필 우리 동네 매장만 매번 할인 행사에서 빠지는 걸까요? 먼저 매장이 특수 상권 내에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공항의 경우 제한된 공간 속에서 상대적으로 선택권이 적죠. 내가 맥도날드가 먹고 싶어도 공항 내에 롯데리아밖에 없다면 메뉴를 바꾸지 않는 한 롯데리아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매장은 할인 행사를 굳이 할 필요는 없겠죠? 주변 상권을 분석해보니 주 소비자층이 매장을 선택할 때 가격 할인에 크게 반응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매장은 할인 행사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안 하는 매장의 상권 분석을 아마 했을 거예요. 제외하는 점포 주변의 고객층은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가격을 내린다고 해서 더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가격은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그 햄버거의 퀄리티라든가 뭐 그런 거를 더 추구하는 소비자가 상권의 대부분이다라고 할 것 같으면 할인을 안 해요. 버거킹 관계자는 할인 행사 제외 매장 수가 많은 이유가 가맹사업법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라 설명합니다. 할인 행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건 가맹점주의 재량이라 가맹 본사가 주최하는 모든 할인 행사에 참여하라 강요할 수는 없다는 거죠. 버거킹의 경우 가맹점 비율이 높아 할인 제외 매장이 많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업계가 비슷한 상황일 거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물론 잦은 할인 행사가 마케팅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고가의 레스토랑이 아닌 대중적인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격대도 비슷하고 비슷한 퀄리티의 브랜드가 많습니다. 브랜드끼리 크게 차이가 없다면 할인된 가격으로 소비자들을 많이 모을 수 있어요. 다만 잦은 할인 행사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브랜드 가치에 좋은 영향을 주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할인을 자주 하는 그러한 이유는 뭐냐? 그때그때 그냥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할인을 하는 거예요. 할인을 자주 할 경우에는 브랜드 가치가 높게 지속적으로 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일부 매장 제외는 가맹사업법과 상권 분석을 통한 전략적 선택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할인한다고 무작정 달려가지 말고 우리 동네 매장이 행사 제외 매장은 아닌지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손해가 아닌데 마치 손해 같기도 하고 뭔가 찝찝한 기분을 느끼지 않으려면요. 그래도 할인 행사 제외 매장이 이렇게 많으면 내가 좀 속상하다. 빠라빠빠빠 햄버거 먹어야지. 참깨빵 위에 순세고기 패티, 특별한 소스 양상추, 치즈 피클 양파까지 짜잔. 하지만 이젠 양상추가 빠져요. 양상추 빠진 햄버거 등장.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M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지문 한 개를 읽어보겠습니다. 갑작스러운 한파로 양상추 수급이 불안정하여 양상추가 평소보다 적게 혹은 제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양상추가 포함된 제품을 구매하시는 경우 매장에서 사용 가능한 무료 음료 쿠폰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즉 갑작스러운 한파로 인해 양상추 수급이 불안정해졌고 그로 인해 양상추가 빠진 햄버거가 등장하게 됐다는 말이죠. 양상추가 빠진 햄버거는 불고기 마카롱, 신개념 뚱카롱, 짠카롱 등으로 불리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양상추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M사뿐만이 아닙니다. 샌드위치와 샐러드를 판매하는 S사도 갑작스러운 한파에 따른 양상추의 냉해 피해로 인해 수급이 불안정하여 일부 매장에서 모든 샐러드 제품의 판매가 한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샐러드를 판매하는 개인 가게도 납품 받는 곳에서도 그분들이 양상추 구하기가 힘들다고 잘 없다고 이러시더라고요. 기존에 하던 그래서 양을 줄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격을 올릴 수도 없고. 이전처럼 양상추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양상추 대체 얼마나 줄었길래 이렇게 구하기 힘든 걸까요? 올해 10월 기준 양상추 반입량은 1,857톤. 작년 반입량이 2,735톤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32% 감소했습니다. 양상추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은 점차 오르게 됐죠. 양상추 1kg의 도매 가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0월 12일 양상추 1kg 도매 가격은 1,307원. 10월 22일 양상추 1kg 도매 가격은 4,323원. 약 10일 만에 3배 이상 올랐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도 3배 이상 상승했죠. 양상추 출하량이 줄어든 이유, 유독 길었던 가을 장마 때문입니다. 여느 때보다 가을 장마가 굉장히 좀 길었어요. 이러니까 이제 작물이 버티질 못하고 무름병하고 뼈독병 거기에다가 흰가루병이 와가지고 전국 양상추 출하량의 약 3분의 1 정도를 담당하는 강원도 횡성에는 8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약 300mm가량의 비가 내렸습니다. 작년보다 7배 많은 강수량이었죠. 강수일수도 7.8일을 기록해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가장 긴 강수일수였다고 합니다. 평년보다 긴 장마로 양상추에 각종 병해가 발생하게 된 거죠. 하지만 고비는 한 번 더 찾아오게 됩니다. 이틀 연속 서리가 빨리 오는 바람에 성장을 하지 못해갖고 그 수확을 또 한 포기도 못했어요. 피해 양이 작년 가을로다가 따져보면 3분의 2 정도가 수확을 못한 거죠. 10월 중순 강원도의 최저기온은 영하를 웃돌았죠. 그리고 양상추는 추위에 약한 잎채소 중 하나입니다. 충남으로 해서 경상도까지 해가지고 이제 쭉 내려가요. 제주도에는 12월에도 나오니까. 강원도보다 비교적 따뜻한 남쪽 지역에서 양상추가 출하되면 가격 또한 안정기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양배추 농가에겐 유독 힘들었던 이번 가을. 내년에는 양상추가 자라기에 좋은 날씨가 이어져서 양상추 농가, 양상추가 필요한 사람 모두에게 즐거운 소식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불고기 마카롱, 이제 그만! 사라졌습니다. 치킨도, 도넛도, 샌드위치 빵 한쪽도. 이 사람들 때문입니다. 터지고 있습니다. 제 억장이 펑펑 터지고 있습니다. 배달 도중에 주문한 음식을 빼먹는 비양심적인 일부 배달원들. 이거 엄연한 도둑질 아닌가요? 확 고소해버리고 싶은데. 음식을 가져간 배달원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좀 고소를 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는 개뿔.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요? 자, 법적인 의미로 따졌을 때 배달원이 배달 중간 과정에서 음식을 빼먹는 건 소비자의 음식을 훔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 배달이 아직 끝난 게 아니거든요. 배달이 완료되기 전까지, 즉 음식이 소비자의 손에 들어오기 전까지 그 음식에 대한 소유권은 음식점 사장님에게 있는 거지 소비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소유가 아닌 물건을 가지고 고소를 할 순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소비자가 배달원을 직접 고소하기란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에요. 대신 소비자는 음식점 사장님에게 전화해서 음식이 제대로 배달되지 않았다며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해요. 계약상 음식을 온전한 상태로 우리에게 보내는 건 사장님의 의무니까 그 의무를 지키지 못한 사장님이 법적 책임을 지라는 거죠. 뭐 치킨 주문이라는 계약에 대해서 어쨌든 완수를 해야 될 의무를 지지 못했기 때문에 치킨집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잘못은 배달원이 하고 책임은 사장님이 지는 상황.
결국 사장님이 배달원으로부터 직접 배상을 받아내야만 손해를 메울 수 있다는 건데, 문제는 이런 대처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데 있습니다. 일단 배달원이 정말로 자신의 물건, 즉 음식을 절도했는지 그 증거를 찾는 것부터가 난관이죠. 증거는 어느 정도 있어야 당연히 뭐 수사도 진행이 돼서 증거 수집 의무도 다 피해자 쪽에 있는 그게 현실입니다. 소규모 영세 음식점의 경우 사장님은 주방이나 카운터에서 업무를 보고 배달원은 외부 대행업체에서 공급받아 그때그때 배달만 하는 게 현실인데, 이런 상황에서 음식을 빼먹는 증거를 찾기 위해 하루 종일 배달원을 감시할 수는 없다는 거죠. 배달하시는 분이 그런 일을 저질렀거나 아니면은 소비자분이 거짓으로 하실 수도 있는 건데 말 그대로 물증이 없어서 그러면 문제의 그 배달원을 소개한 배달 대행 업체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건 안 되냐고요? 이 역시 업계의 독특한 고용구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란 이야기가 많습니다. 현재 업체 대부분이 업체가 배달원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프리랜서 형태, 즉 개인 사업자의 형태로 1대1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장님이 배달 업체에게 책임을 묻고자 했을 때 배달 업체는 분명히 배달원과 자기네 계약 관계가 프리랜서 계약이기 때문에 회사가 책임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업체가 배달원을 직원으로 직접 고용한 게 아니니까 이들을 교육할 의무도 없고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는 논리를 펼 거라는 거죠. 게다가 이 모든 난관을 뚫고 사장님이 법적 절차를 밟는다고 해도 이에 앙심을 품은 배달 업체와 배달원들이 집단 행동을 벌이게 되면 음식점의 운영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악의적으로 하면 배달 앱을 통해서 주문하면 배달원들이 콜을 받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 30분이고 1시간이고 안 와버리면 이게 소비자분은 왜 안 오냐고 저희 쪽에 항의를 하거든요. 그 시간대 몰리면 그렇게 딱히 방법은 없더라고요. 결국 두 눈 뜨고 손해를 보게 된 사장님들은 배달원이 중간에 음식을 빼먹지 못하게끔 용기에 봉인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 실정이죠. 에휴, 배달 중인 음식을 빼먹지 않는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잖아요. 이것조차 안 지키면 대체 우리는 뭘 믿고 배달을 시킬 수 있을까요?